유쾌 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소개부터 가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영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희석입니다. 네, 장성철입니다. 네, 저는 진행의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유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인싸. 네, 여러분은 정치인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 F4 멤버와는 새 대통령 취임 이후에 처음이죠. 이렇게 네, 조합이. 그렇습니다. 섭섭했어요. 그렇습니다. 아, 제가 섭섭했어요. 네. 그거는 MBC가 아니, 다른 방송 나가셔가지고 다 얘기하고 오시고 그러면 나 오늘 무슨 얘기하나 진짜 너무 많이 나오셔가지고 대선이 화요일에 관리 있어서 좀 해주세요. 그래요. 대선이 금요일이었으면 괜찮은데 아시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똑바로 하겠습니다. 근본은 여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요 얘기도 좀 많이들 하셨겠지만 이제 당선 직후에 인수인계를 받으러 대통령실에 도착한 이재명 대통령이 무덤 같다는 표현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아무것도 없었다 그런 얘기인데 뭐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뿐 아니라 저기 한남동 관저도 비슷한 상태였다고 하는데 이것들 어떻게 보셨는지. 뭐 관저에 베개도 없었다. 네. 어쨌든 뭐 아무것도 없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뭐 관저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사무 환경은 사람이 없었다면, 그러니까 일반직까지 다 공무원들 파견된 사람들 복귀시켰다면 정말 정막강산이었을 것이고 컴퓨터 같은 것도 그분들이 일을 하다가 뭐 자료 같은 거 아마 다 가져갔거나 어떻게 했을 것이고 충분히 예상은 됩니다.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교체기 때 제가 이제 박근혜 청와대 들어갔을 때도 네. 저는 2주일 딱 있다가 출근을 했거든요. 근데도 우왕좌왕 다 했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뭐 프린터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프린터. 그 책상도 잘 정리가 안 돼서 누가 어디에 앉고 이런 것도 정리가 안 됐고 2주일이 지났는데도 뭐 예를 들어서 물 먹으러 어디 가야 돼 이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그렇구나. 예. 그런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집기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파견 공무원들이 원대 복귀를 해야만 한다 뭐 이런 지적이 나올 정도였으니까. 그때는 그러진 않았는데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에 있는 소속이 대통령실인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은 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수석이에요. 그분들 없으면 일이 안 되니까 그런 시간이 한 달 정도 갔는데 지금 들어보니 아예 아무도 없었다는 거라면 정말 문을 어떻게 여는지 이런 것까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공무원분들이 자기 판단으로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누군가 지시가 있었으니까 이제 뭐 기사에 보니 인사 명령이 나온 예, 것처럼 예, 복귀하라고 누군가 지시를 했다. 그래서 다 갔다. 6월 2일, 3일 요때 그런 그러니까 걸 이게 봤습니다. 고의적인 거 아니냐. 고의. 뭐 6월 2일, 3일이면은 대선 D-1일 전인데 그런 이제 의혹을 갖는 분들도 그리고 제가 있죠. 회사 다닐 때도 회사랑 뭐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만둔다. 그래도 인수인계는 기본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직장인들에게 이건 철칙이에요. 휴가를 가거나 뭐 병가가 있어도 기본적으로 알려줄 건 알려주고 가야 되는데 인수인계를 만약에 어떤 분이 A라는 분이 회사와 상당히 나쁜 일이 있어서 그만둔다. 근데 인수인계를 제대로 안 하고 갔다. 그러면 이분의 평판 때문에 어느 직장을 가더라도 이분이 불이익을 받거나 나쁜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걸 염려해서라도 인수인계가 직장인들은 기본이에요. 근데 인수인계를 이렇게 하고 갔다?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한 분들은 다음이 없어야 맞는 거죠. 당연히 기억하고 거기서 평가를 해야 됩니다. 양쪽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를 놔두고 갔다라는 뭐 얘기도 있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정권 이양기에도 이거보다 더했다. 아마 SNS에 보면은 사진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쓰레기도 그냥 책상에다 놓고 컴퓨터도 없는 그런 사진까지 올라와가지고 이런 게 원래 그냥 관례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쪽 얘기를 좀 다 들어봐야 되는데 저는 그래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좀 거기에 있으면서 업무 인수인계를 해줘야 되거든요. 최소한 실무적인 거라도. 근데 그걸 다 공무원 정부 부처로 뭐 복귀시켰다라는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에이 뭐 여러 가지로 당신들 좀 곤란해봐라
이러한 마음도 있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건 전형적으로 이 지난 윤석열 정부의 관료들이나 이 정부직 공무원들이요 공사 구분이 하나도 안 된 국정운영을 했다는 거죠. 대통령실이 본인들 겁니까?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늘 존치돼야 되는 기관 아닙니까? 근데 그거 본인들이 끝났다고 그냥 싹 비우고 마음대로 그 파견 늘 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까지 돌아가. 무슨 권한으로 그러죠? 저는 그 부분은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이제 장소장님께서 그 말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그 이야기는 그럴 리가 없어요. 청와대 들어온 적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 근처에 살았으니까 아니, 뭘 해줄 수가 있는 사안이 아니었다. 그러니까 그때 청와대 내부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좀 SNS에 올리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막 쓰레기도 있고 막 그런. 그거는 이제 뭐 통상한데 저도 이제 그 역대 저희가 이번에 민주정부 사기잖아요. 그러니까 정권 이양기를 많이 경험했고 가장 비슷한 게 이제 이게 그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인수위 없이 됐었던 경우를 비교했을 때 박근혜 정부만 보게요.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 갔을 때 이때 그 청와대에 있었던 근무했던 사람들이 확인한 게 이제 어공들 정보직 공무원들은 남은 것도 있었고 당일 정부직 공무원들이 교체 또는 직원이 오면 또 근무 교체하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리고 일반직 공무원은 전원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전사는 그대로 존치돼 있었다라는 것인데 이조차도 지금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보면 상식적인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충청도 말로 가장 큰 욕이 뭐냐면요. 경우가 아니요. 이런 경우가 아니요. 경우가 아니요. 네. 그게 가장 충청도에서는 센 욕이랍니다. 박근혜 정부 때 그때도 탄핵됐었고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당시에 한광욱 비서실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지석 비서실장은 나는 간다 자리 거라 하고 인사까지 하고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인수인계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가 좀 보도를 찾아보니까 뭐 이런 기사가 있어요. 나흘 전 기사인데 용산 대통령실 새 대통령 맞이 준비 완료. 인수인계는 대통령실 살림을 맡아온 총무비서관이 하게 된다. 그래서 담당자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니, 새 대통령이 거기에서는 새 대통령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들 대통령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거 아니니까 그냥 짐 싸서 나가버린 거 아닙니까? 사실 뭐 이게 그런 뭐 오해가 좀 생깁니다. 단순히 경우가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이게 사실 모든 국정의 비효율이고 비용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비용은 곧 이제 혈세고 사실 그래서 이제 관저 문제도 이재명 대통령이 고민을 하다가 세금을 아낀다고 해서 한남동 관저로 간 건데 거기도 아무것도 없으면 사실 또 세금을 써서 뭐를 사야 되는 거잖아요, 뭔가를.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집에 이사 갈 때 원래 집주인이 쓰던 뭐 예를 들면 변기라든지 여러 가지 내부에 도배도 새로 하고 당연히 거기 뭐 침대 같은 것도 다 빼고 그러겠지. 그거는 그렇죠. 예. 뭐 거기 두 분이 주무셨는데 거기서 주무시고 베개를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집기류 같은 그렇진 거는 않겠죠. 완전히 싹 뺐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건데 참 이거를 전 제도나 법으로 좀 어떤 규정을 좀 그러게요. 만들었으면 네, 좋겠어요. 원래 그랬다는 것도 사실 말이 안 되는 네, 거잖아요. 법으로 만들긴 그래도 그냥 시행령이나 제도로서 이건 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대략적인 아웃라인을 만들어 놓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저희가 뭐 개선이 좀 속속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디테일은 알 수 없지만 뭐 베개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베개는 그래서 없지. 실제 장을 보러 간 게 있었어도 안 쓴다. 지금 그 말씀하셨는데. 아니 근데 그건 이제 선택에 맡겨놔야지. 들어올 때 첫날 자야 되는데 사가지고 들어오세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일단 시장 가서 먹을 게 없으니까 일단 장 좀 보자. 그럼 보니까 열무김치랑 이런 걸 샀더라고요. 저도 이제 예전에 이제 뭐 연수 갈 때 이런 데 보면 선임자가 있던 집에 당장 먹을 게 구할 거 없을 거니까 라면이나 김치 이런 걸 어느 정도 해놓고 가는 게 우리가 인지상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유하자면 그럴 리는 없겠지만 변기 커버야 떼놓고 갈 수 있겠지만 변기를 뜯어가면 안 되죠. 기본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정도가 좀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바꿔야지. 관저 부분은 이사 개념으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전에 쓰던 분이 갈 때 베개를 남겨두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베개도 자기 베개일 것이고 뭐 그런 정도 생각할 수는 있는데 아마 관저니까 또 뭔가 기본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예, 있잖아요. 예. 뭐 가구 같은 거, 큰 가구 뭐 같은 거. 빌트인 가구에 해당하는 뭐 냉장고 그런 건 있었을 텐데 하여튼 굉장히 썰렁했을 거다 예, 느낌은 옵니다. 예. 이렇게 어수선한 가운데 아무튼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 정부를 출범시켰고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무를 시작했는데 지금 이제 같이 일하시는 주요 인물들의 그 뭐라고 해야 상황? 되나요? 네, 뭐 상황들을 원형 탈모도 네. 왔다 그러고 뭐 강훈식 전 의원이라고 해야 돼 지금 예. 뭐 멀끔하던 모습에서 갑자기 하루 만에 굉장히 초췌해진 모습도 지금 화제가 됐는데 네. 요건 어떻게 보셨어요? 기본적으로 잠 못 네. 잘 거예요. 어. 그리고 연락이 엄청 올 겁니다. 기자분들 그리고 지인분들 연락 그리고 회의에 계속 다 참석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실무적으로 결정하고 판단해야 될 것도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고 회의 같은 것도 다 본인이 다 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강유정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기자들이 연락을 하면 일일이 답변을 못 하잖아요. 근데 브리핑을 하고 갔어요. 그럼 추가적인 질문 또 기자들이 계속 연락할 겁니다. 전화 오지 여러 가지 문자 오지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은 이거는 본인 실수가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곧장 그 피해가 가니까 극도의 긴장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신체적으로 푸석푸석 원형 탈모 소화도 안 되고 화장실도 못 가고 지금 그럴 상황일 거예요. 박 실장님도 이제 기자셨으니까 청와대 출입은 전 청와대 얼씬도 못 그래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얼씬도 못 해봤어요. 그래도 네, 청와대에 들으신 게 있을 거 국회반장까지 아니에요. 하고 정치부장을 했지만 얼씬도 못했고 네. 다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다른 방송에서 예전에 청와대 근무했던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 이빨 빠지는 분들이 많더라. 이가 빠져요. 네, 스트레스 받으면 잇몸이 약해져서 이가 빠집니다. 예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비서실장, 뭐 민정수석 시절에 그랬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이 많은 것도 많은 거지만 제가 볼 때는 이제 정부가 바뀌어서 할 때는 그 일의 무게. 앞서 장수영님도 잠깐 언급하셨지만 나의 행동 하나하나, 의사결정 하나하나가 이 나라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게 어느 정도 훈련되면서 처리되면서 조금씩 이제 스트레스가 좀 덜해지겠죠. 근데 초반에는 정말 그런 일들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도 많고 결정해야 될 일도 많고. 아니, 게다가 원래는 이제 인수위가 조직이 되면 60일 동안 이때 뭐 내각이 꾸려지고 하면서 좀 차분하게 공지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지금 막 폭풍처럼 인선 그 결정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자들 대응하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더 힘들 것 같은데. 인선 강훈식 얘기로, 네. 비서실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자나 연락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네. 기자실에 갑자기 방문했대요. 그만 보내라고? 아니 방문해 갔더니 기자들이 야 비서실장이 왔으면 큰 거 발표하나 보다. 그래서 웅성웅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강 비서실장이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연락도 제대로 못 받고 답변도 못 드려가지고 너무 죄송해가지고 상황 설명하려고. 네, 그랬더니 기자들이 이제 그때는 이해하고 연락 못 받는 거를 뭐 양해한다 이런 식으로 끝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락이 엄청나게 올 거예요. 제가 팁을 드리면 이제 딱 주요 뉴스의 중심에 있는 특히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은 가장 중심에 있는 인물이잖아요. 뭐 기자들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 물어보진 않을 테니까. 그런데 크게 서운해하지 않아요. 바쁠 거 다 압니다. 아 그래요? 그래도 그냥 할 일을 하는 거죠. 뭐 안 그렇죠. 받아도. 할 일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만났을 때는 아니 뭐 전화도 안 받고 비서실장 됐다고 넘어가신 거 아닙니까? 라고 그거 한마디 하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럼 아유 미안해요. 뭐 이렇게 가지만 전혀 서운해하지 않습니다. 강훈식 비서 이거 기자들 이거 팁을 드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너무 부담 가질 필요 없고 왜냐면 이 상황이 이해되잖아요. 다 일일이 답변 못 해요. 근데 비서실장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얼굴 안색도 안 좋아지고 수척해졌다고 하는 것들은 그만큼 지금 해결해야 될 국정 현안이 많다는 거잖아요. 뭐 인선도 비서실장을 거쳐야 될 것이고 정책적인 결정도 비서실장을 거쳐서 대통령한테 보고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진짜 잠잘 시간도 없을 가능성이 커요. 그다음에 따지고 보면 지금은 속도가 필요한 시점 아닙니까? 빨리빨리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느긋하게 뭐를 뭐 숨 쉬어가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더더욱 그럴 것이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이요. 지난 성남 경기도 할 때부터요. 일 때문에 공무원들이요. 정말 숨 쉴 틈 없이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저는 좀 밑에 있는 참모진들이 말씀한 대로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 모셨던 문재인 비서실장 당시 이가 빠질 만큼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서 좀 건강이 걱정되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선 얘기로 좀 넘어가 볼 건데
지금 쏟아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화제가 되는 인물이 바로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인데 민정수석 하마평에 오르고 있거든요. 민정수석이 지금 이번에 부활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네. 저 윤석열 정부 말기에도 그 중간부터는 민정수석이 생겼죠. 아, 있었나요? 예, 예. 네. 처음엔 없었다가. 그러니까 이게 사실 민정수석이라는 직무가 하는 일이 뭐 사실 그 말 그대로만 하자면 뭐 민심을 살피고 이런 건데 사실 인사권과 좀 결부가 되어 있는 인사 검증, 자리죠. 검증. 뭐 평판 조회, 뭐 이런 일들이 주가 될 수 있죠. 예. 지금 이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논란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뭐 특수부 출신이라는 거예요. 검찰 출신이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특수부에서 같이 근무했다. 그렇다면 이거는 윤석열 라인으로 볼 수 있지 않냐? 이거고. 또 하나는 검찰 개혁해야 되는데 특수부가 문제 아니냐. 근데 이 사람 특수부 입장을 대변할 거 아니냐. 그럼 결국에는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되는데 이 오광수 민정수석을 여기다 임명해버리면 정권이 검찰을 수사에 활용하고 이용할 거다. 그러면은 지금 특수부에 있는 검사들은 야, 우리 이제 죽었네. 이제 우리 수사권 뺏기는 거 아니야? 우리 진짜 권한 다 뺏길 거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 특수통 갔으니까 우리 살아날 수 있겠네. 우리 수사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해서 검찰 개혁은 물 건너간다. 이러니까 이건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광수 이 민정수석 부분들은 우려가 되는 것이 지난 이제 변호사 시절에 여러 가지 좀 행적들이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이력이.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 또 인연이 있는 상황에서 임명된 게 아니냐. 그리고 검찰 개혁의 요체는 특수부의 어떤 개혁입니다. 검찰이 이 특수부가 여러 가지로 이 정권의 어떤 신여가 돼서 어떤 검찰 권력을 사사로이 휘둘러 왔다는 점에서 이 부분이 개혁의 대상인데 특수통에 사람을 데려다 놓고 개혁을 하라는 취지는 알겠는데 잘하니까 할 거다. 근데 과연 그게 가능할 건지에 대한 의문점이고 무엇보다도 법무부 장관 출신이었던 민주당 내 추미애 의원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의원인데 그분도 검찰에서 굉장히 예. 개혁적인 인물이잖아요. 그 두 분이 누구보다도 어떤 지금 현재에 있어 민정수석의 평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속내를.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굳이 인사가 100점일 수는 없겠으나 첫 시작점에서 중요한 개혁의 어떤 키를 잡고 있는 민정수석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분을 앉혀놓는 게 맞나? 라는 지점에서는 좀 많은 그럼 검토가 서 필요하지 소장님도 않을까. 반대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사가요 굳이 여기저기에서 많은 설화가 있는 분을 앉혀놓을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봐요. 그 이재명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 인사권에 대해서 비판을 하시는 건가요? 조언하는 겁니다. 아, 네. 굳이 이제 이 전체적으로 왜 인사가 잘 괴롭히세요? 인사가 잘 되고 있는데 굳이 이 하나 건 때문에 굳이 첫 시작부터 발목을 잡힐 필요 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데 그러니까 논란은 두 가지입니다. 일단 검사 그것도 특수통 출신이다라는 게 하나가 있고 2016년에 그만뒀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시절 일부 논란이 될 만한 사건과 관계 있다라는 건데 그게 일부 매체에서 쓴 건데 그러니까 물론 저도 개인적으로는 전혀 모르고 검찰 쪽이나 이쪽 아는 분들에게 평가를 좀 들어봤는데 일단 점잖다. 좀 큰 사람이다라는 평가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일부에서는 약간 음흉하다는 소문도 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정확히는 다 전원이에요. 그런 평가가 있고 또 한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검찰 그만둔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검찰 장악력이 지금 있겠느냐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근데 드러난 건 일단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잖아요. 그다음에 그 전에 뭐 캠프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연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면 검찰 중수부 이과장을 했는데 그 근처 시절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중수부에 근무한 적이 있어요. 근데 연이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연수원도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그 라인이라고 보기는 애매하죠. 한참 선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어떤 부서에 있으면 같은 부서 소속이었다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친밀도나 같이 뭘 했냐? 그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명확치는 않아요. 옛날 론스타 주임 검사를 했었고. 그런데 다음에
그런 건 이제 특수통이라고 해서 무조건 아니야. 거기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검사는 안 된다라고 했을 때 공수처가 대표적이라고 봐요. 수사를 해야 되는 조직인데 검사 출신은 안 됐다. 그래서 계속 판사 출신을 앉혀놨더니 수사를 못 해요. 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이나 여러 가지를 하면 그래도 저는 검찰을 좀 아는 사람이 그렇지만 검찰 내 나쁜 기류와는 동떨어져 있던 사람. 이분이 그런 사람인지는 모르겠어요. 알려진 경우가 워낙 적어서. 근데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 논란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그 법무법인의 공동 대표 변호사로 있을 때 다른 대표 변호사가 이종호 씨 사건을 수임했다.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에. 그 논란인데 뭐 아시겠지만은 법무법인들이 이제 대부분 대표 변호사 체계입니다. 이건 뭐냐면 파트너 체계예요. 그러니까 사무실 비용을 같이 분담할 뿐이고 서로 다른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랑 A라는 사람이 둘 다 대표 변호사면 그 사람이 무슨 사건을 맡는지 제가 관여도 못하고 신경도 못 써요. 그래서 나중에 각자 맡은 사건 결산해서 사무실 비용만 공동 분담할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같은 법인 소속에서 했다라고 해서 문제 삼는 거는 또 다른 추가적인 정황이 나오면 모르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상 아마 잘 아는 분을 본인이 더구나 민정수석이 상당히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어떻게 보면 사실상 물밑에 왕수석인데 본인이 잘 아는 분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인사 특히 검찰 주변 인사 뭐 민정수석 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분들 인사를 할 때 민주당 또는 민주당 주변에서 야당일 때 했었던 논리가 이런 거잖아요. 뭐 특수통이다 누구와 가깝다 뭐 학연이 있다 지연이 있다 업무연이 있다 사건을 뭘 했는데 어떻게 했다 이걸 가지고 안 된다. 뭐 추미애 전 장관이 얘기했듯이 그거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 처음 이제 들어와서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똑같은 얘기를 하니 이재명 대통령도 절감을 했을 거예요. 아, 이 논리가 굉장히 좀 그렇구나 하는 거를.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얘기를 쭉 들어도 오광수라는 분 전 전혀 몰라요. 근데 정말 이렇게까지 반발할 정도로 뭐가 저는 안 느껴져요. 뭐 왜 안 되는지 뭐 의혹이 있고 뭐 하는데 그 의혹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있는데 무혐의 처분을 한 게 있다라든지 뭐 윤 대통령하고 뭐 가까운 뭐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뭐 방사성 물질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알겠습니다. 핵심을 말을 해주셔야 돼요. 이재명 게- 대통령의 첫 인선 그 중에서도 민정수석에 관련해서 얘기하다 보니까 광고 들을 시간이 돼서 일단 광고 듣고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6회, 3회 통쾌한 정치 토크쇼 정치 인싸를 듣고 계십니다. 자, 정치인싸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첫 인선, 그중에서도 아직은 확정되지 않은 민정수석 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마평에 오른 인물이 오광수 전 대구지검장, 검찰 출신, 특수통 출신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박 시장님 예. 인식하실까요? 근데 뭐 그러니까 가깝다는 게 같이 해서 서로 챙겨주고 끌어주고 이런 단계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같은 부서 소속이었다만으로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저는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고 시스템을 갖추려면 검찰에 대한 이해도도 있어야 돼요. 아닌 사람이 하는 게 과연 뭐 꼭 효과가 좋았냐? 과거 민정수석들을 보면 꼭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이게 민정수석이 대통령 주요 측근과 뭐 장 차관급 고위공무원 인사 검증을 하는 또 자리이기 때문에 이제 막강한 실세가 되는 거라서 좀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그 뭐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 이런 거 자체적인 검증도 하고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 이런 정도로 한마디만 더 하면 밝혔습니다. 오광수 민정수석에 대해서는요. 굳이 이렇게 국민적인 시선을 곱지 않게 그 자리에 앉힐 필요가 있냐라는 걸 재차 강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은 우상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에 내정이 되면 와, 할 만한 사람이 했구나라고 끄덕일 정도 되는 인사 많거든요. 근데 굳이 검찰의 특수통을 앉혀서 검찰 개혁과 여러 가지 검증 작업을 한다. 저는 이게 어떤 인적 인사 검증에 무리가 없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보는 시선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인사에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좀 감안을 하는 것들이 첫 시작점이 좋을 것 같다는 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행안부 장관의 하마평 오르고 있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국민의 목소리 어떨 것 같으세요? 적합하죠. 왜 그러냐면 경남지사를 또 했고 또 나름대로 국회의원도 했고 그다음에 처음에 이제 대선 후보 경선 보면 이 부울경 등을 비롯해서 메가시티 자치분권에 대한 큰 그림을 제일 먼저 제시를 했어요. 그 부분들을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받았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치분권이라는 게 5개 권역에 대한 어떤 메가시티 플러스 광역도시에 대한 구상들을 구체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 실려있고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의 측면에서는 실행력 측면에서 적합한 인사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입니다. 저는 김경수 전 지사를 만약에 장관으로 정말 임명을 한다면 이재명 대통령 다시 볼 것 같습니다. 아, 그런 뭐 진정한 탕평 인사다. 뭐 이런 이걸 뭐 평가가 부럽다는 있을까요? 표현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거예요. 전체 이건 좀 얘기가 그렇지만 대통령이니까 모두의 대통령인데 그래도 진영의 미래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정치인을 키워주고 경력을 쌓아주고 그래서 앞으로 국가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열어준다는 것 보수 쪽에서 별로 보지 못했던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윤 대통령이 김병욱 전 의원도 얘기했지만 당선이 어렵게 됐는데 경쟁했었던 분들이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분들이었잖아요. 유승민, 홍준표, 원희룡 장관은 이제 등용을 했지만 이분들과 같이 유 이런 분들과 같이 내각을 구성하거나 국정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었으면 윤석열 정부는 5년 갔어요. 충분히 갔을 거고 업적도 많이 남겼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대통령 한 사람만 보는 정부, 대통령 한 사람만 따라가는 당정관계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기억을 곱씹을 수밖에 없는 순간이에요. 장성철 소장님도 뭐 비슷한 취지로 다른 방송에서 부럽다. 민주당.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러워. 정말 잘 선택하시고 판단하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제 대통령이 됐으면은요 더 올라갈 자리도 없잖아요. 그냥 국민을 위해서 국정 운영 잘하고 정치 잘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의 보수 정치인들이나 대통령들은 그냥 다른 사람들이 커오는 거를 억누르고 그냥 뭉개버렸어요. 그냥 누군가를 용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문화 때문에 보수 진영의 인재가 지금 씨가 말랐어요. 근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이런 모습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도 민주당이 뭐 대통령감 이게 계속 물 솟듯이 샘 솟듯이 계속 나올 것 같단 말이에요. 보수 진영으로서는 상당히 지금 암울한 이러한 인사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요. 인재 키우는 거. 정말 너무 잘하셨고 부럽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영주 선생님께 좀 여쭤보면 네. 우상호 정무수석은 확정된 건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오늘 발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 지금 토요일에 녹음 방송하고 있는데 일요일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네. 방송 시점에 이게 반영이 될지 그거를 안 될지는 조금 네, 그렇죠. 불확실한 그러니까 상황이라는 점 일요일 날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근데 서 내정이 소장님은 된 진짜 막 우상호 만약 그분이 네. 수석 된다면 거기 보좌관도 하시고 예? 보좌관 예전에 하셨잖아요. 보좌관 네. 했었죠. 김경수 지사님하고 아주 친분 관계가 두터우시고 그럼 우리 패널 다시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네. 정치인사 가시는 거 못 아니에요? 나오시는 거 저는 아니에요? 정치 인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뭐 갑자기 친하게 지내시려고. 아, 그러지? 대통령실이나 뭐 지금 민주당의 핵심 분들하고 너무 많이 잘 아시고 통하셔가지고 아니, 저는 만약에 우상호 수석이 확정이 되고 아침에 전화를 했더니 안 받으시더라고요. 확정됐나 보다 생각했는데 근데 되면 정말 잘한 인사다. 강훈식 비서실장도 마찬가지고 그럼요. 또 김경수 행안부 장관도 정말 잘한 인사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과거에 뭐 굳이 얘기한다면 아니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말하긴 하지만 굳이 얘기하면 민주당의 비판적 지지자 정도의 스탠스. 근데 그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약간 일극 체제의 모습들은 이건 비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대통령이 딱 되더니 그다음에 인사들은 정말 실무형 또 통합형 인사. 예를 들어 우상호 수석이 되면 우상호 수석은 민주당이 약간 강성 분위기와는 제일 거리가 먼 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공개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왔던 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에서는 정무에서는 특히 그런 스타일이 제일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정치를 이끌고 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인사라고 볼 수도 있고 김경수 행안부 장관도 확정이 되면 역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내 편이랑 같이 일하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나랑 같이 호흡을 많이 맞춰왔던. 또 실제로는 나를 위해서 애써준 사람들에게 뭔가 또 공을 좀 자리를 줘야 되는 부담도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뭐 계파가 다를 수도 있고 좀 거리가 있던 분을 중요 자리에 앉힌다. 이거는 우리가 말은 쉽게 하지만 솔직히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럼요.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내는 거 보면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뭐 정말 취임사에서 얘기된 대로 보수나 진보 또는 뭐 내부에서의 그런 거 없이 일을 제대로 잘해보겠다는 걸로 지금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억지로 뭐 비판할 지점을 찾아보면 억지로. 하지 말까요? 네, 형님. 네. 아니, 저렇게 이제 후계자들을 많이 이렇게 키우고 지도자급 인사들을 많이 역량을 갖추도록 뭐 배려해주고 기회를 준다라는 거. 나중 되면은 이게 정리가 안 되면은 서로 갈등과 분란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집권 말기에 가면은 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때 상당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정치는 생각도 이제 그때 가서 또 해법이 죄송합니다. 생기는 것이죠. 네, 죄송합니다. 네. 예. 억지로 비판했다는 그런 것 억지로 같아요. 좀 저도 조금 억지로 지금 찾아가지고. 답변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자리가 경제부총리 자리인데 여기는 뭐 들리는 얘기 없나요? 못 들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 일각에서는 이제 정치인을 경제부총리로 하겠다, 뭐 상임위원장을 했던 뭐 그런 분 하마평에 오르는 것 같은데 그건 한번 다시 생각해봐야 될 거예요. 상임위원장 했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외통위 원장 했다고 해서 외교부 장관을 하겠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거보다 더한 얘기예요. 제가 볼 때는 경제부총리가 갖는 무게와 그 필요라는 전문성의 수준에 대해서 민주당 새 정부가 더 숙고를 해야지 이거를 뭔가 정치적인 요소를 넣어서 생각할 그러한 사고 체계로 간다면은 지금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부터 굉장히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기재부 같은 경우에는 예산처와 이제 재정경제부 이렇게 두 개로 부처를 분리한다라고 하고 예산처 장관은 구윤철, 뭐 김태년,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호승, 이억원 뭐 이런 분들이 오르내리고 있는데 정치인하고 뭐 예를 들면 관료 출신하고 이렇게 좀 섞어서 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아직까지 여러 인선이 나오는 가운데 경제부총리는 뭐 물망에 누가 오른다 이런 얘기가 정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만큼 고민이 되는 자리가 아닌가. 전 정치인이 갈 가능성이 높다. 아 그래요? 그럼 김태년 의원이 가요? 뭐 그럴 가능성을 저는 오. 높게 보는 이유들은 이 첫 번째 일기 인선에서는요. 제가 늘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회복 속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정치인들이 어느 정도 추진력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이 그 부처를 개혁해야 돼요. 예를 들면 기재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를 분리한다고 공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분리 작업을 하려면 관료가 가서 하는 것보다는 정치인이 가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속도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임무가 끝나고 나면 아마 또 2기 인선 때는 또 말씀한 대로 관료나 그런 쪽에 인선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근데 제가 제일 지금 이제 궁금해하는 인사가 이제 대통령 비서실에 국정상황실장 누구 시킬까? 그게 제일 좀 궁금해요. 노리시는 거예요? 그래 보여요. 저도 그 얘기하려고 그랬어. 그건 아주 핵심적인 그건 파격 인사예요. 파격 인사. 저는 정치를 안 할 거기 때문에. 네. 근데 네. 어쨌든 컨트롤 타워거든요. 국가의 여러 가지 비상 상황이라든지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정리해가지고 대통령께 매일매일 아침에 밤에 보고하는 자리인데 아직까지 지금 하마평도 안 나오고 임명도 안 하고 있어요. 보통 이건 역대 대통령은 측근들 임명했거든요. 그래서 측근을 임명할 것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분을 임명할 것인지 이 자리가 되게 지금 궁금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 이번엔 야권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야권이라면 국민의힘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전에 구 야권이요? 아니요. 그 전에 더 작은 야당으로 갈게요. 더 작은. 네. 개혁신당이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이 이제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설화로 논란이 있었잖아요. TV 토론 관련해서 의원직 제명을 해달라는 국민 동의 청원이 이제 토요일 어제 오전 10시 기준 25만 명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 제명 여부를 결정하는 표에 붙여질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일단 20만 명 넘게 25만 명 넘게 제명해달라고 하는 거는 시민들의 목소리고 저는 그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시민들의 목소리가 이 문제가 이렇게 심각해라고 어떻게 보면 미래를 얘기하는 이준석 의원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경고하고 근데 이게 사실 실현이 되려면 국회에서 그 헌법에 나와 있는 절차입니다. 국회에서 뭐 심사위원회를 열고 징계안을 결정하는데 이 징계안이 제명안이 되면 그 다음에 본회의에 올려서 제적 3분의 2 탄핵 수치와 똑같아요. 그래서 제명을 할 수가 있죠. 예. 근데 그거는 쉽지도 않고 현실적으로 저는 또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견은 전달할 수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경고의 의미죠. 근데 그게 뭐 국회의원들이 다수당이 그걸 실현시키는 거는 사실 좀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러면 앞으로 발언의 수위를 어디까지 봐서 어떤 의원들은 제명할 것이고 어떤 의원들은 경고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남아요. 그리고 우리가 알기로 뭐 국회의원 여러 명이 있지만 더 큰 사고 친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왜 제명을 안 하지?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 분들도 있고 그런 문제가 다양하게 생깁니다. 그래서 역대 김영삼 전 대통령 빼고 제명도 안 됐었고 실제 제명하게 되면 역효과가 됐습니다. 저는 모든 작용에 반작용이 있다고 보는데 이준석 의원은 본인을 김영삼급으로 올릴 수도 있어요. 네. 아니 그건 또 타인이 인정해줘야 되는 거니까 그- 그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사실 실제로 제명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 여부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이렇게 해서 제명이 되기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그보다도 그냥 이 제명 건에 올랐다는 것 자체가 이준석 의원에게는 좀 타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당히 타격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난 3차 대선 토론회에서의 그 발언은 두고두고 이준석 의원을 따라다닐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아주 당시에 진심 어린 사과를 통해서 수습했으면 모를까 애매했고 지금도 국민들은 찝찝한 거예요. 그저 태도가 뭐지? 본인이 잘했다는 건가?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는 후회한다. 자기가 3차 TV 토론회로 돌아가면은 그런 말을 절대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긴 했어도 그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진심 어린 사과는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25만 명이나 지금 제명 청원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실상 저는 이게 이제 제명이 될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도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뭐 사과나 경고나 그다음에 뭐 출석 정지 같은 것들의 어떤 판단을 내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는 저는 이준석 의원에게는 본인 개인 스스로 성찰할 수 있는 계기로 삼으면 좋겠으나 본인이 또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결할지 그것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통화해 보셨어요? 왜 입술을 파르르 떠세요? 말할까 말까. 아니 저는 이제 연락을 했어요. 어. 연락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떠냐 그랬더니 본인도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요러요러가 뭡니까? 그러니까 방송 출연 같은 거 좀 줄이고 아. 중앙 정치 좀 줄이고 지역 정치를 좀 하는 게 어떠냐 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비판할 대목이지만 이걸 가지고 의원직 제명까지 갈 사안이냐 그런 생각이 들고 아마 이거는 100만 명 갈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특정 진영에서 뭐 그렇죠. 선동을 하거나 뭐 제명합시다라고 하면은 100만 훌쩍 금방 넘길 것 같은데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말 결정적인 어떤 비리 뭐 그런 혐의가 있거나 그랬을 때 윤리위의 심사를 거쳐가지고 200명 이상 국회의원의 찬성에 의해서 제명되는 거잖아요. 대선 후보 토론에 나가서 부적절한 말을 했다라고 해서 국회의원직을 제명하면은 이게 과연 제대로 된 나라냐 그런 생각이 들고 충분히 본인도 이제 반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게 경고 차원에서 국민들의 뜻과 의견이 분명 뭐 표현된 것도 있으니까 요 정도로 해서 넘어가시는 것이 어떨까? 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죠. 제명이 될 만한 일을 저지른 분이 끝까지 버티다가 자진 사퇴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요? 뭐 다 기억하실 텐데 굳이 뭐 실명은 제가 거론 안 하겠지만 그럼 이제 그 정도 돼서 누가 봐도 야 이거는 너무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뭔가 사례를 들다가 이제 단어가 수위가 높아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치심을 느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청원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가족을 저격한 거다. 이렇게 해서 이제 청원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숫자는 의미가 없는 거죠. 우리 유권자가 4,500만 가까이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명을 한다 하면은 글쎄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이준석 후보한테 더 집중이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역효과가 더 클 거다. 그렇죠.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 분도 있고 다만 이준석 후보의 그런 부분들에 의원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이 또 시민들이 평가를 할 건데 그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이 못 미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와서 반성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 약간 느낌이 개운치 들어요. 않으세요? 네. 그 이준석 그거는 근데 의원의 성격 사과에 문제인 것 대해서? 같아요. 저도 뭐 이준석 의원에게 과거 개인적으로도 몇 번 얘기했지만 타고난 성격인 거고, 그러니까 발언 자체도 문제지만 사실 그 뒤에 보였던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행동들 그런 것들이 또 문제거든요. 근데 발언에 대해서는 이준석 당시 후보가 정말 그 발언의 문제점을 몰랐을 수도 있다. 이건 이제 대문자 튀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근데 그거는 뭐 그걸로 면피가 될 수 있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뒤에 본인이 거기에 대한 위험성을 나중에 안 것 같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사과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은 좀 되게 독선적인 게 독단적인 게 있어서 그거는 많이 정말 많이 반성해야 어쨌든 미래의 정치 제목으로 시민들이 다시 평가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수님 말씀처럼 과연 이준석 의원이 이 건을 이제 정치인으로서 성찰의 계기로 삼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 리박스쿨 진상조사위가 출범을 했다고 합니다. 김문수 전 장관과 관련이 있는 건데 여기에 갑자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부르겠다, 뭐 이런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이주호 장관하고는 어떤 관련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리박스쿨? 이게요. 네. 지금 결국에는 교육부에서 이러한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치도 하고 예산도 내려보내준 거 아니냐, 그런 의혹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리박스쿨 같은 경우에 교대랑 이렇게 업무 협약 같은 걸 맺어가지고 10명 정도의 강사진도 파견을 하고 막 그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교육부에서 인증서를 준 거 아니에요. 강사 인증서를.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뭔가 부적절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민주당 의원실 쪽에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이제 교육부 관련 예산을 갖고 여러 가지 보수 성향의 단체에 지원을 하는데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냐, 그런 제보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혈세가 리박스쿨 같은 보수권 어떤 교육단체에 들어간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그러니까 교육부에 산하기관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단체들 30-40개 쭉 관리를 해왔다, 이런 제보가 지금 민주당 의원실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 이런 뭐 좀 불러가지고 확인할 것들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면 이건 김문수 전 장관 건이 아니라 윤석열 전 정부 건으로 커질 수 그렇게 될 수도 있을 것 있겠네요. 같아요. 상당히 좀 커질 수 있을 것 아니 같아요. 근데 김문수 전 후보가 어차피 친윤의 지지를 받고 대선 경선에서 좀 나름대로 선전을 했으면 그 뒤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봐도 그 흐름이 틀리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리박스쿨의 지원이 어디서부터 그 원천인지는 한번 들여다보는 것들도, 그리고 국민들이 되게 궁금해할 것 같고요. 행위 자체도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한번 좀 진행 과정을 좀 보면 좀 뭐 예상외로 엄청난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리박스쿨 관련해서 저희 당하고 어느 정도 연결이 돼 있는지, 또 지금 이제 이주호 장관 말씀하셨는데 정말 윤석열 정부하고 많은 연관이 있었는지는 이제 봐야 되겠지만, 이런 얘기가 이 대선 직전부터 해서 쭉 나오는 이 과정이 저희 당이 앞으로 지금 저희가 되게 혼란스러운데 그 과정에서 더 안 좋게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 좀 걱정이 많이 돼요. 말씀하신 대로 장성철 소장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정도로 뭔가가 연결이 돼 있고 그게 만약 사실로 드러나면 굉장히 큰 또 이슈가 될 것 같아서 조마조마합니다. 지금 이제 시민단체가 이주호 장관을 공수처에까지 이제 고발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밖에 없을 것 대단히 같은데. 구체적으로 제보가 들어갔어요. 지금. 구체적이라는 거는 뭐 얼마를 어떤 기관에 집행했다, 세금을 뭐 이런 그렇죠. 정도의 교육부 산하의 구체성인가요? 어떤 단체에 어. 누구를 통해서 30-40개의 그러한 보수 성향의 단체에 얼마의 자금까지도 집행이 됐다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제보가 들어간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리박스쿨 관련된 수사가 어디까지 커질지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네, 유쾌상쾌 통쾌 정치 토크쇼 정치인사 이번 주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